한국 반도체 미쳤습니까? 1980년대 한국이 반도체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인텔 경영진은 이병철 회장을 가리켜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조롱했습니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 나라. 일본이 세계를 쥐고 미국이 설계를 장악한 그 시장에 뛰어든다는 건 무모했습니다. 가전제품도 제대로 못 만드는 주제에 3년 안에 실패할 것이다. 전 세계가 손가락질했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 비웃음을 깨고 전무후무한 미친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은 6개월 만에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10년 만에 세계 1위에 올랐고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중국의 돈과 일본의 기술력을 오직 한국만의 미친 집념으로 보란듯이 꺾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의 비웃음을 처참하게 박살내버린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의 통쾌한 한방. 지금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공장이죠. 저는 그걸 중국에서 봤습니다. 기계는 돌아가는데 돈은 새고 있었습니다. 400조가 투입됐지만 수율은 겨우 30%. 이건 대체 뭡니까? 저는 숫자로 세상을 봐왔습니다. 30년간 월가에서 그래프만 들여다봤죠. 제 이름은 리처드 헤일, JP모건에서 글로벌 산업을 분석했습니다. 투자는 간단합니다. 돈이 돈을 벌면 성공이고 아니면 실패죠. 그런데 반도체는 달랐습니다. 저는 중국 정부가 자랑하는 최첨단 반도체 공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은 거대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그 공장은 햇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죠. 투자액만 400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 안에서 돈이 얼마나 굴러가겠습니까? 저는 기대감을 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기계음이 울려 퍼지고 청백색 불빛이 라인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완벽한 공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공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30%입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30%라고요? 반도체 10개를 만들면 7개는 버려진다는 겁니까? 이건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누수였죠. 저는 공장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기계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불량품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포장도 되지 못한 채 폐기를 기다리는 반도체들이었죠. 왜 이렇게 났습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기술 축적이 부족합니다. 장비는 최신인데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충격이었죠. 돈만 있다고 되는 산업이 아니구나. 반도체는 돈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장부를 펼쳤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죠. 투자금 400조, 수율 30%, 회수 기간은.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 공장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10년이 지나도 적자일 겁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라 실험이군.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화면 한쪽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삼성, 30년 넘게 메모리 반도체 부동의 1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30년이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1위를 지킨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검색창에 KOREA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숫자를 봤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장의 평균 수율 90% 이상. 10개를 만들면 9개가 제품이 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3배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중국은 돈을 썼습니다. 400조를 쏟아부었죠. 하지만 한국은 시간을 샀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분야에 투자했습니다. 중국은 속도를 택했습니다. 빨리 따라잡으려 했죠. 하지만 한국은 인내를 택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중국 공장은 최신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다룰 사람이 부족했죠. 한국 공장은 달랐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키웠고 기술을 쌓았죠. 5년마다 공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낡으면 바로 교체했습니다. 적자처럼 보이지만 수율이 높아서 결국 돈이 남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중국 수율 30%, 한국 수율 90%. 중국은 돈을 쏟고 한국은 사람을 키운다. 중국은 10년을 보고 한국은 20년을 본다. 중국은 장비에 투자하고 한국은 시간에 투자한다. 돈은 타오르다 꺼지지만 시간은 이자를 남깁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하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공장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빛이 달리 보였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빛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90%의 수율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20년 동안 무엇을 했기에 가능했을까요? 제 머릿속에 질문들이 쌓였습니다. 30년간 월가에서 배운 공식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경제학이 아니라 인내학이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돈의 방향이 바뀌는 걸 저는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계산식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장, 저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90%의 수율이 정말 가능한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공장 입구에서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사람과 기계가 함께 숨쉬고 있었죠. 중국 공장은 기계가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장은 사람이 주인이었어요. 그게 제가 받은 첫 인상이었죠. 라인을 따라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청백색 불빛 아래로 반도체 웨이퍼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은빛으로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죠.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수율이 궁금하신가요? 그가 먼저 물었어요. 네, 정말 90% 이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94%까지 올렸어요. 94%라고요? 10개를 만들면 9.4개가 제품이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시간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답했죠. 저희는 5년마다 공장을 새로 짓습니다. 낡으면 곧장 교체하죠. 적자처럼 보이지만 수율이 높으면 결국 돈이 남아요. 10개 찍어 9개가 팔리거든요. 그의 말이 제 머리를 쳤습니다. 중국은 한 번 짓고 끝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5년마다 바꿨습니다. 중국은 비용을 아꼈지만 한국은 투자를 멈추지 않았어요. 투자 방식이 완전히 다르군요. 제가 말하자 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꾸준히 연구하고 설비를 업그레이드해요. 돈을 한 번에 쏟는 게 아니라 계속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재도 20년씩 길게 키워요. 급하게 양성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빠르게 사람을 뽑았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은 천천히 키웠지만 깊이가 달랐죠. 공급망은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품을 국내에서 바로 공급받습니다. 반경 10km 안에 협력사가 다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1시간 안에 해결됩니다. 중국은 부품을 수입에 의존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게 가까이 있었죠.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돈만 퍼붓고 효율은 낮았어요. 한국은 꾸준한 연구와 설비 업그레이드로 수율을 높였죠. 중국은 급하게 양성해서 실전이 부족했지만 한국은 20년씩 길게 키웠습니다. 중국은 부품을 수입에 의존했지만 한국은 국내에서 즉시 공급받았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중국 수율 30%, 한국 수율 90% 이상. 이건 기술이 아니라 구조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효율로 싸워요.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공장을 계속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달랐어요.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기계를 따라갔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기계보다 빨랐죠. 흰 장갑을 낀 손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청색 불빛이 손끝에 반사됐습니다. 기계보다 사람이 더 빠르군요. 제가 말하자 그가 답했습니다. 저희는 사람을 믿습니다. 기계는 보조일 뿐이에요. 저는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돈을 쓰는 나라가 아니라 돈이 돌아가는 나라다.
중국은 400조를 쏟아부었지만 돈이 새고 있었죠. 한국은 조금씩 투자했지만 돈이 돌고 돌았습니다. 5년마다 공장을 벌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5년마다 앞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효율은 기술보다 강했어요. 이건 경제였죠. 감정이 아니라 숫자의 존엄이었습니다. 저는 공장을 나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들이 보였어요. 퇴근이 없는 도시였죠. 화면 속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수율 94% 달성. 삼성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죠. 이건 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이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쳐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공장은 공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다. 삼성의 라인은 움직이는 은행이다. 한국은 불량률로 싸우지 않는다. 시간을 이자로 받는다. 돈이 아니라 수율이 이익이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경제학이었죠. 세계 반도체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 명확했습니다. 세 나라가 세상을 나눠 갖고 있었어요. 미국, 대만, 한국. 나머지는 구경꾼이었죠. 저는 뉴욕 사무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각국 데이터가 쌓여 있었어요.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죠. 미국은 설계의 두뇌였습니다. 인텔, 엔비디아, 퀄컴. 칩을 구상하고 설계하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만들지는 않았죠. 대만은 생산의 손이었습니다. TSMC가 세계 파운드리의 60%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설계도를 받아 칩을 찍어내는 나라였죠. 하지만 핵심 부품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뭡니까? 저는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한국은 운영의 심장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압도적 1위. 디램 시장 점유율 70% 이상. 세계가 한국 없이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저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이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메모리가 없으면 칩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대만이 생산을 아무리 많이 해도 메모리 공급이 끊기면 멈췄어요. 한국이 멈추면 나머지 두 나라도 멈춘다는 겁니까? 심장은 한 곳에서만 뛴다. 그게 한국이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중국은 여전히 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굴기 정책으로 수백 조를 투자했죠.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어요. 수율은 여전히 30% 수준. 핵심 장비는 수입에 의존. 인재는 급하게 키우느라 깊이가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사람과 시스템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같은 길을 걸었죠. 급하지 않았지만 확실했습니다. 저는 비교표를 작성했습니다. 미국 설계 능력 최강, 하지만 생산 능력 약함. 대만 생산 능력 최강, 하지만 메모리 없음. 한국 메모리 최강, 설계와 생산도 성장 중. 중국 돈은 많지만 시간이 없음. 세 나라의 법칙이 보였습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대만이 찍고 한국이 완성한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속도가 돈을 만든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공급망은 반경 10km였어요. 문제가 생기면 1시간 안에 해결됐죠. 대만은 어떻습니까? 공급망이 길었습니다. 일본, 유럽, 미국에서 부품을 받아야 했어요. 시간이 걸렸죠. 중국은 더 심각했습니다. 핵심 장비를 수입에 의존했어요. 제재가 걸리면 바로 멈췄습니다. 한국만 자급자족이 가능했습니다. 부품, 소재, 장비를 국내에서 조달했어요. 이건 경쟁이 아니라 균형이군.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 나라는 서로 의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균형의 중심축은 한국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세 나라의 법칙이었어요.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설계하고 한국이 완성한다. 두 번째 문장은 이랬습니다. 심장은 한 곳에서만 뛴다. 그게 한국이다. 세 번째는 단호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 그게 한국의 무기다.
저는 결론을 적었습니다. 반도체 전쟁의 승패는 기술이 아니라 수율이다. 그리고 수율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국이 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그게 세 나라의 법칙이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 메모리 시장 점유율 70%, 한국 디램 수율 90% 이상, 한국 공급망 반경 10km.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만든 결과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마천루가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건물들이 달리 보였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는 칩의 심장이 한국에서 뛰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경제의 심장 박동은 서울에서 들렸습니다. 연구소였습니다. 서울 외곽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밤을 새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책상 위에 커피 자국이 남아 있었고 모니터 속에는 끝나지 않은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건 돈으로는 못 사는 공기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집중하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본 눈빛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연구소 소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비밀이 궁금하신가요? 그가 물었어요. 네, 수율 90%는 기술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답했죠. 저희는 사람을 키우는데 20년이 걸립니다. 20살에 대학 들어와 40살쯤 돼야 진짜 엔지니어가 되죠. 20년이라고요? 그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을 키운다는 겁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걸릴 뿐이에요. 그의 대답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본 다른 나라들이 떠올랐어요. 중국은 속도를 택했습니다. 빨리 사람을 뽑아서 빨리 투입했죠. 하지만 깊이가 없었어요. 인도는 규모를 택했습니다. 엄청난 인력을 쏟아냈죠. 하지만 질이 떨어졌어요. 한국은 시간을 택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키웠어요. 기계보다 사람의 집중이 더 뜨겁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연구소 안을 둘러보니 온도가 느껴졌어요. 기계는 차갑지만 사람은 뜨거웠습니다. 20년 동안 한 길이라니, 이건 기술이 아니라 인내군요. 맞습니다. 한국은 사람으로 기술을 만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키보드를 봤습니다. 낡아서 글자가 거의 지워진 키보드였어요. 얼마나 많이 두드렸으면 저렇게 달았을까요? 젊은 연구원의 손도 봤습니다.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 연구소만 200명입니다. 하지만 전국에는 수만 명이 있어요.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죠. 수만 명이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20년씩 한 길을 걷는다는 겁니까? 중국은 돈으로 사고 한국은 세대를 키우는군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 빚는 것이다. 연구소 소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연구원 중에는 30년 넘게 일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떠나면 30년의 노하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데 집중해요. 그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30년의 노하우.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어요. 시간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었죠. 이 나라의 기술은 사람의 땀에서 자라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20년의 시간이 반도체 하나에 새겨지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새 깜빡이는 모니터 불빛들이 보였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이었습니다. 20년을 걸어온 사람, 10년을 걸어온 사람, 이제 막 시작한 사람. 모두가 같은 길 위에 서 있었어요. 한국의 반도체는 공장에서 찍는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리에서 태어나는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연구소 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기는 겁니다. 저는 장부에 새 항목을 썼습니다. 인재는 비용이 아니다. 이자가 붙는 자산이다. 중국은 사람을 비용으로 봤습니다. 빨리 뽑고 빨리 교체했죠. 한국은 사람을 자산으로 봤습니다.
천천히 키우고 오래 함께 했어요. 그 차이가 수율 30%와 90%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산업이 아니라 세대의 유산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해요. 그가 답했죠. 저는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커피잔과 반도체 웨이퍼가 나란히 놓인 장면이 기억에 남았어요. 기술의 진짜 단가는 사람의 인내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며 숨을 멈췄어요. 세계 반도체 시장이 곤두박질치고 있었죠. 수요가 줄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산업의 겨울이군. 저는 중얼거리며 화면 속에서 쏟아지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 감산 선언. 일본 주요 업체 투자 중단. 유럽 공장들 가동률 50%로 축소. 다들 멈추고 있었어요. 당연한 선택이었죠. 적자가 쌓이는데 누가 공장을 돌리겠습니까? 저는 각국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신규 투자를 보류했고 일본은 라인 가동을 줄였죠. 유럽은 아예 일부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데이터만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왜 안 멈추지?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성전자 60조 원 투자 발표. SK하이닉스 30조 원 추가 투자. 다들 멈출 때 한국만 달리고 있었어요. 미쳤나?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한국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세계가 다 멈추는데 왜 투자합니까? 상대방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지금이 기회거든요. 기회라고요? 시장이 무너지는데요. 그래서 기회입니다. 다들 멈출 때 저희는 준비해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적자가 쌓이는데 투자를 늘린다고요? 적자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적자는 내일의 이익입니다. 지금 멈추면 5년 후 자리를 잃어요. 저희는 5년 후를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5년 후라고요? 다른 나라들은 내일을 걱정하는데 한국은 5년 후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의 공장들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고 연구소도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신규 채용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결심이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를 단순한 산업으로 보지 않았어요. 국가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었죠. 저는 과거 데이터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반도체 불황 때도 한국은 투자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렸고 불황이 끝났을 때 시장을 장악했죠. 2000년대 초 IT 버블 붕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또 투자했고 경쟁사들이 무너질 때 시장 점유율을 높였어요. 위기는 시험이 아니라 걸러내는 장치군. 저는 노트에 적으며 한국의 전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다르게 봤어요. 다른 나라들은 위기를 피해야 할 것으로 봤지만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봤죠. 세계가 머물 때 한국은 투자했다. 그게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산업단지 실시간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밤인데도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공장이 멈추지 않고 있었고 트럭들이 드나들며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반면 다른 나라는 어땠습니까? 미국 실리콘밸리의 일부 건물은 불이 꺼져 있었고 일본 공장들은 주말 가동을 중단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만 달랐어요. 이건 무모함이 아니라 구조적 용기군. 저는 중얼거리며 한국이 과거의 경험으로 배운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위기 때 멈추면 회복할 수 없다는 것. 위기 때 투자하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 적자는 전략의 다른 이름이다.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보는 적자는 다른 나라의 적자와 달랐어요. 다른 나라는 적자를 손실로 봤지만 한국은 적자를 투자로 봤죠. 오늘의 적자가 내일의 점유율이 되고 모레의 이익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불황을 준비의 시간으로 쓴다.
이건 기업의 판단이 아니라 나라의 버팀목이다. 세계가 줄일 때 한국은 늘렸다. 한국의 전략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단기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 승리를 택하는 것, 지금의 고통을 견디고 미래의 기회를 잡는 것. 그게 한국이 30년 넘게 1위를 지킨 비결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국의 공장 불빛이 떠올랐죠. 꺼지지 않는 불빛, 멈추지 않는 투자,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이건 버팀이 아니라 계산된 전진이군.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만 신주 산업단지를 돌아본 직후였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만의 공장들은 인상적이었죠.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비슷한 구조인데 어딘가 느리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평택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려 산업단지로 향하는 동안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놀라웠어요. 공장과 협력사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죠. 지도를 펼쳐보니 더 명확했습니다. 반경 10km 안에 모든 게 있었어요. 10km 안에 모든 게 있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삼성 공장을 중심으로 협력사들이 원을 그리며 배치돼 있었어요. 소재 회사, 가스 공급사, 세정업체, 물류센터까지. 모두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죠. 저는 공장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속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1시간 안에 해결돼요. 그가 답했죠. 1시간이라고요? 네, 전화 한 통이면 협력사 직원이 달려옵니다. 부품이 필요하면 30분 안에 도착하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만에서는 어땠습니까? 부품 하나 받으려면 반나절이 걸렸어요. 해외에서 공수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죠. 중국은 더 심각했습니다. 핵심 부품은 모두 수입이었고 배송에만 며칠씩 걸렸어요. 중국 공장에서는 부품 하나 때문에 라인이 멈추는 걸 봤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모든 게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가 자신 있게 답했죠. 저는 공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라인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중간에 멈춤이 없었죠. 저기 저 기계 부품 교체는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40분입니다. 협력사에 연락하면 20분 안에 도착하고 교체에 20분 걸려요. 40분이라고요? 대만에서는 최소 반나절, 중국에서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거리가 시간이고 시간이 돈이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협력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가까이 붙어 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린 같은 숨을 쉽니다. 삼성이 멈추면 저희도 멈추고 삼성이 달리면 저희도 달려요. 그래서 가까이 있어야 해요. 그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었어요. 공생 관계였죠. 이건 단지가 아니라 생태계군.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공급망이 체인처럼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하나가 끊어지면 전체가 멈췄죠. 대만도 비슷했습니다. 일부는 가깝지만 핵심 부품은 멀리 있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공급망이 체인이 아니라 신경망이었어요. 하나가 문제를 감지하면 즉시 반응했죠.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10km 이익. 거리가 짧으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시간이 절약되면 비용이 줄어들어요. 비용이 줄면 경쟁력이 높아지죠. 한국의 공장은 달리지 않는다. 이미 달리고 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만과 중국은 달리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달리고 있었죠. 출발선이 달랐습니다. 저는 평택 산업단지를 항공에서 내려다보는 영상을 봤습니다. 공장과 협력사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었어요. 도로가 혈관처럼 뻗어 있고 트럭들이 피처럼 흐르고 있었죠.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된다. 그게 시스템이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는 트럭 대기열을 봤어요. 부품을 기다리는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한국에서는 그런 광경이 없었습니다. 트럭들이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대기가 없었죠. 공급망은 체인이 아니라 신경망이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체인은 끊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신경망은 끊어지지 않죠. 하나가 막히면 다른 길로 돌아가니까요. 한국의 산업은 연결로 이익을 낸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대만은 기술로 이익을 냈어요. 중국은 규모로 이익을 내려 했죠. 한국은 연결로 이익을 냈습니다. 10km 안에 모든 걸 배치하고 1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며 멈춤 없이 달리는 것. 그게 한국의 공급망이었습니다. 속도가 곧 수익이다. 한국은 그 공식을 알고 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국가가 만든 효율의 제국이었어요. 40년 동안 쌓아 올린 시스템이었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뉴욕 사무실, 제 책상 위에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넘기며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빨간 그래프가 번쩍 떠올랐죠. 한국 반도체 수출 27% 상승.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27% 상승이라고요? 세계는 지금 불황인데 말이죠.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고 있었죠. 저는 다른 나라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미국 일시감산, 일본 생산량 축소, 대만 신규 투자 보류. 모두가 줄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선정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한국으로 향하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었죠. 애플, 삼성의 디램 추가 주문, 마이크로소프트, SK하이닉스의 긴급 발주, 엔비디아, 한국산 고대 역폭 메모리 선택. 세계의 수요가 한국 쪽으로 쏠리고 있군. 저는 깨달았습니다.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분석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화면에는 같은 그래프가 떠 있었죠. 도대체 왜 한국만 오르죠? 한 분석가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기술은 있잖아요. 왜 한국만 선택받는 겁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위기 때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한국은 불황일 때 오히려 투자를 늘렸어요. 60조, 30조씩 쏟아부었죠. 그때 이미 다음 공정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그 결과예요. 분석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앞으로는요? 다른 이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계속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필요로 하는 건 설계가 아니라 완성이니까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세계는 설계로 경쟁하지만 완성은 한국이 합니다. 미국은 칩을 설계해요. 하지만 메모리 없이는 완성되지 않죠. 대만은 칩을 찍어냅니다. 하지만 메모리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아요. 한국은 메모리를 만들죠. 그게 있어야 칩이 완성됩니다. 결국 한국이 마지막 조각이군요. 한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조각이에요. 저는 답했습니다. 그 순간 화면 속 그래프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한국 수출이 또 올랐어요. 이번엔 30%였죠. 붉은 선이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화면 위쪽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위에 글씨가 떠올랐어요. 한국, 세계 운영의 심장.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황 속에서도 빛나는 그래프, 그건 준비의 결과다. 기술이 아니라 시간의 차이였다. 멈춘 나라는 쉬었지만 한국은 달렸다. 세계는 설계하고 한국이 완성한다. 한국의 반전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5년 전부터 준비한 결과였죠. 위기 때 투자하고 불황 때 인재를 키우며 모두가 멈출 때 혼자 달린 결과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계가 줄일 때 한국은 늘렸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한국을 찾고 있다.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래프는 여전히 상승 중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죠.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40년 준비의 결실이었으니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반전이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빈 문서를 열었어요. 30년간 수많은 보고서를 썼지만 이번만큼 무거운 적은 없었죠. 표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세 나라가 지배하고 하나가 이끈다. 손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과연 이 결론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죠. 저는 지난 몇 달간 모은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의 수율 30%, 한국 평택 공장의 수율 90%, 대만의 긴 공급망, 한국의 10km 생태계, 미국의 설계 능력, 한국의 완성 능력. 모든 숫자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세 나라가 세상을 나눠 가진다. 저는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설계의 뇌다. 인텔, 엔비디아, 퀄컴이 칩을 구상하고 도면을 그린다. 하지만 만들지는 못한다. 대만은 생산의 손이다. TSMC가 세계 파운드리의 60%를 장악하며 칩을 찍어낸다. 하지만 핵심 부품은 만들지 못한다. 한국은 운영의 심장이다. 제 손이 다시 멈췄습니다. 심장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다른 표현은 없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몸 전체가 멈추니까요. 한국의 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저는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칩도 대만의 생산도 멈춘다. 그게 세 나라의 법칙이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중국은 여전히 돈을 쏟아붓고 있었죠. 반도체 굴기 정책으로 수백조를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어요. 공급망은 길었습니다. 핵심 장비를 수입에 의존했죠. 인재는 급하게 키우느라 깊이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돈을 쏟아붓는다. 저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공급망은 길고 인재는 급하다. 돈은 많지만 시간은 없다. 반면 한국은 달랐어요. 40년의 인내가 있었죠. 천천히 사람을 키우고 꾸준히 시스템을 쌓아 올렸습니다. 5년마다 공장을 바꾸며 앞서갔어요. 돈보다 빠른 건 준비였다. 저는 문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 문장이 가장 중요했어요. 30년 경력을 걸고 쓰는 결론이었죠. 세계 반도체 전쟁의 승자는 기술이 아니라 구조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은 한국이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30년간 숫자만 보던 제가 이제는 시간을 보게 됐습니다. 돈만 계산하던 제가 이제는 인내를 이해하게 됐죠. 기술만 분석하던 제가 이제는 구조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것들이었어요. 미국이 설계하고 대만이 찍고 한국이 완성한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은 한 곳에서만 뛴다. 그게 한국이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마천루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건물들이 다르게 보였죠. 저 안에서 작동하는 모든 칩의 심장이 한국에서 뛰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경제의 심장 박동은 서울에서 들린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중얼거렸습니다. 보고서를 출력했습니다. 두꺼운 문서가 프린터에서 나왔어요. 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 나라가 지배하고 하나가 이끈다. 맞았습니다. 세계는 세 나라가 나눠 가지지만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기술이 아니라 구조로, 속도가 아니라 인내로 이긴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